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도 한승열 국장님 모시고 한 주 동안에 우리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특히 요즘 달러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1,400 거의 한 10원까지도 지금 가고 있죠. 예, 1,400 지금 5원 정도인 것 같은데 한 10원 네. 한번 터치를 했나요?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큰일입니다. 지금 오늘도 주식이 엄청나게 좀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참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장이 섰어요, 미국은. 네, 오히려 지금 미국은 오고 있고 우리는 떨어지고 있고. 테슬라 가지신 분들은 엄청나게 대박 그렇겠죠. 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40% 올랐다니. 미친 듯이 올랐다고 얘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참 나름대로 이제 베팅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먹힌 거네요. 그게 뭐 한 트럼프 그 선거 때문에 한 2천억 정도 썼는데 뭐 10조인지 20조인지 뭐 벌었다. 네. 그렇죠. 뭐 엄청나게 남는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대단합니다. 좀 대단합니다. 이게 그렇게 주식이 많이 오르나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달러는 이게 지금 미국 증시, 미국장으로 가는 미장으로 가는 이게 그 달러를 환전하려는 수요. 이게 국내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일시에 몰려서 많이 또 이제 환율이 또 요동치고 1,400원 갔는데 미국 1,8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아니 뭐 그런 또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은 힘들지 않을까요? 뭐 1,800원에 또 적응해서 또 뭐 이게 되겠지만 이제 지금 1,800원까지는 좀 과장인 것 같고 이제 1,400이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한국 주식은 지금 오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이런 상황이면 금융 자유화를 계속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외환의 흐름을 쿠션을 주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일시에 다 가버리니까 좀 황당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아직 대통령 이제 당선은 됐어도 아직 한 2달인가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한 6개월 정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 느낌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선이 됐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일단 돈을 또 풀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고 돈을 풀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이제 가치가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또 환율이 계속 오르진 않고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게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으니까 또 다시 금리를 또 올리겠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면 또 환율은 그만큼 오르면 근데 이렇게 약간의 이게 파동식으로 갈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파동으로 올라가는 단계지 않을까. 저는 뭐 한 두 달이면 또 조정이 돼서 1,300원대에서 좀 안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달러를 필요로 하는 뭐 유학을 보내시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1,400원도 사실은 1,400원이라는 선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옛날 이제 외환 위기라든지 2008년 금융 위기 때 1,400원 가면 그 다음에 이 레벨이 없고 1,600원, 1,800원,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슈팅하면서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1,400원이라는 게 이제 금융 위기의 지표다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저항선 지지선을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400원 뭐 엔화를 보면은 더 내려가잖아요. 엔화는 뭐 160엔 뭐 이렇게 막 내려가기도 하고. 일본 증시는 최근에 올랐거든요. 그러면서도 위기 없이 이제 관리되고 우리나라도 1,400원이라고 그 금융위기를 걱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달러에 대한 환전 어떤 수요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1,400원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보면 트럼프는 화를 낼 거예요. 이건 환율 조작국이다.
자기는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건 한국 기업들이 너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거 환율을 조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오히려 그렇게 또 나올 수 있다. 예, 그 정말 이제 그 장사꾼의 이런 이런 딜이나 블러핑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돈이라는 게 이제 이제 돈의 흐름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돈 흐름이 특히 외국인이나 이런 주식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돈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있는 돈들이 지금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지금 환율 차이도 지금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고 지금 상황이라면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관련주 국내 그런 쪽은 어떨까요? 현대차라든가 지금 삼성도 거의 바닥인데 이럴 때 사는 거는 어떨까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제 거기 투자를 하겠죠. 네. 근데 사실 심리적으로 이게 이제 2달 뒤부터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라, 관세를 내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압박이 심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섣불리 한국의 수출주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진퇴양난의 좀 상황이다. 이게 상당히 그 시장의 어떤 그 고유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그 통상 압력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정치적인 요인으로 이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액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달 정도의 어떤 또 취임하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막 그 모든 돈들은 미국으로 들어가고 자국 통화는 이제 폭락하고 자국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4차 산업 혹은 이 지금 자율주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테마 주식들 중에 테슬라 관련된 거 모르잖아요. 그 펀드도 이제 테슬라가 들어간 거만 모르잖아요. 그 골라서 이제 막 하고 다른 예를 들어 2차 전지는 하락하는데 테슬라가 들어간 건 오르고 펀드 중에 테슬라가 들어가서 앞으로 좋아질 게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오토파일럿 그 기능이 진짜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그 어떤 그 장관직에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풀고 하는 그런 데 갈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를 본인이 풀지 않을까? 그러겠죠. 특히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근데 이제 보험이나 윤리적인 문제, 사람이 이제 자율주행 차에 의해서 이제 다쳐서 이제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사람이 그 고의 과실에 의하면 이제 미안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제조사에다가 소송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이제 커버는 되겠지만 보상은 되겠지만 그 당한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게 내가 사람이 죄를 지어갖고 나한테 이제 미안하다 사과하는 거 자체 못 받잖아요. 돈으로 다 해결되고 차한테 화풀이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제 규제가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 규제가 계속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관련돼서 이제 그런 특혜를 받는 게 이제 테스트 매드로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이 테슬라 프렌들리하게 이제 규제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르는 거예요. 40%까지 막 오르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그 우리가 생각했던 윤리나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 풀려서 한 단계 풀려서 새로운 어떤 이어러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지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윤리에 관련된 아니면 ESG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그런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했다면
지금은 이제 사실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앞으로 풀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기술 지향적으로 예. 그래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센서가 있잖아요. 네. 센서가 있는데 오토파일럿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막 안개가 끼는 날이라든지 어두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빛이 별로 없으니까 잘 작동이 안 돼서 이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조사국에서 한 4건 정도의 사고가 있어서 그걸 조사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고속도로 조사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이름도 그렇고 오토파일럿이 뭐냐. 너희들 그 사용자 매뉴얼을 보면은 운전자가 계속 감독을 해야 된다. 보고 주시를 하고 무슨 일이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 근데 제목 자체가 오토파일럿이다. 그리고 광고나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자율주행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걸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제 그 감독 당국의 어떤 그 준비 태세나 이제 그런 어떤 그 자세가 만약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관련 장관으로 오면 싹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규제기관을 장이 되니까. 무슨 기업 효율을 무슨 장관? 뭐 이렇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업체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 충돌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미국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장관이 취임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관심사입니다. 지금 분위기 실시간도 뭔가 응원합니다 강명일 위원장님 뭐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렇습니까? 아유. 예전 이런 것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감사합니다. MBC의 우파 목소리가 맞나요? 뭐 이렇게 바다 노을님이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경제 방담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면서 이제 경제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짜 방담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 시간에도 그 소형 모듈화 그 있잖아요. 에너지 뭐 SMR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실 대부분의 그 GPU는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트럼프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기술 지향적인 이제 특히 그 일론 머스크가 많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뭔가 막 불을 지피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AI가 이제 어떤 윤리에 상관없이 기술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GPU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거고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뭐 독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이제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에너지? 하여튼 그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사실 지난번 말씀하셨다시피 SMR 그게 또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투자 어때요? 그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게 지금 이 스토리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그 두산 계열 분리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15일 날 이제 그 두산에 이제 분리해서 이제 저쪽 그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합병 그 산하로 들어가고 두산 밥캣이 그래서 계열 분리 관련돼서 이제 그 신고서를 냈잖아요. 두산그룹에서 수리 여부를 이제 15일 정도가 이제 심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있고 그게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의 이제 가격이 딱 제한을 받잖아요. 박스권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다 해서 이거는 한두 달 정도는 좀 묶여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풀리려면 합병은 이제 그 어떤 일반 주주들, 소액 주주들의 이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열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무산된다. 그럼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합병이 된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이제 이게 합병되는 기간 동안 주식 매수 청구권의 바운더리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재미가 없다고 해서 이제 투자 자금들은 그 주식은 관심이 없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기폭제가 되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 SMR 관련돼서 이미 이제 설계나 주기기 이제 수주를
사실은 몇십 개를 해놨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성사 단계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제 청사진을 딱 발표하면 그때부터 많이 오르겠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 계열 분리가 다 된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LG 엔솔도 사실 요즘에 네. 해외 수주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괜찮지 않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에너지.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내년 여름 때 네. 내년 여름부터는 이제 그 차세대 AI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그거 했지 않습니까? AI 서비스 발표했어요. 네. 그거 한번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보셨나요?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와서 뭐 무슨 애플 CEO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AI랑 뭐 대화하고 막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좀 운동을 해야 돼. 그래갖고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AI가 바로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야. 유산소 운동 너무 힘들어. 아, 그러면 유산소 말고 웨이트밖에 없겠네요. 라고 네. AI 바로 얘기를 해요. 네. 아, 웨이트는 무겁잖아. 힘들어. 그러니까 무겁다고 했을 때 갑자기 AI가 하하 웃는 거예요. 네. 하하 웃는다는 게 이게 분위기를 썰렁한 걸 좀 자기가 트렌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 웨이트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AI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필라테스나 요가를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발표한 프레젠터가. 네. 그랬더니 한참을 기다리다가 AI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님한테 어떤 운동이 가장 적합할지 좀 제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그 대화를 보면 아, AI가 뭘 대답할지를 이미 예측을 한다. 두 번째로는 AI가 이 사람의 감정 변화를 고려를 해서 감정 변화에 대한 AI 이 회로를 다시 또 하나를 돌리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네이버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초개인화, 그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어떤 서비스 이용 내력들을 다 스터디를 해서 아, 우리 주인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얘기하면 바로 싫다 그럴 거야. 그때 나는 하하하 웃어야지. 나름 그런 추론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네. 지금 그 사이에 지금 또 뭔가 댓글이 많이 왔는데요. 원리님이 응원합니다. 강명일 위원장님 이렇게 얘기하고 바다노을님이 MBC 내 우파 목소리가 맞나요? 우파 좌파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지금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인 것 같아요. 프레임이고 사실은 저희는 지금 입사한 다음에 쭉 꾸준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김정은 위원장을 막 찬양하더니 사람들이 다 뭐 민노총 아니면 사람들 다 뭐 나쁜 기자인 것처럼 이렇게 탄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뭐 이렇게 되고 탄압을 받게 됐고 또 이제 보도를 하자 그러는데 보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사실은 이런 어떤 좌우파를 구분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MBC는 이제 완전 민주노총 언론 노조와 장악을 하고 그 목소리나 그 이념 외에는 다 무슨 뭐 극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 매도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미디어 이론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확증 편향이라든지 에코 버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코 버블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확증 편향은 알겠는데 에코 버블 그게 이제 환경의 버블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이제 사람들 만나고 그룹 안에서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와서 버블 현상이 되는 거예요. 버블 안에서만 에코가 메아리 치면서 그 똑같은 목소리만 듣고 거기에 대해 학습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 같은 커뮤니티 내 다른 쪽 목소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회사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렇죠.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좌우파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느 특정 집단에서 자기네들이 입지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만드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굳이 우리가 정의를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막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종교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되게 친한데, 너 나랑 종교가 다르네? 넌 나랑 안 사귈래? 약간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뭐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참 그런 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고, 저는 틀리다라는 것보다 다른 거지. 다른 거 인정하고, 그냥 같이 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아무튼, 근데 지금 또 다른 분들께서, 또 뭐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네요. AI 발전 엄청나네요. 진짜 언론사는 왜 우크라이나에 종군 기자를 파견 안 할까요? 라고 얘기하셨네요. 또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에 한 명 파견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MBC에서요? KBS에서요? 그게 이제 거기가 가면 고생하니까 여기 귀족 언론 노조에서는 가기가 싫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저도 묻고 싶어요. 근데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현지의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면서 전쟁은 왜 일어나면 안 되는 건지, 지금 뭐 밋 그라인더라고 하면서 인명을 되게 이제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로 오늘은 누가 어디를 점령했습니다라는 뉴스만 듣게 되면 전쟁을 이렇게 그 통계로 파악을 하게 되고, 사람이 참 이렇게 인간미가 사라진 전쟁의 실상을 모르는 그런 보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가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마음 아파하고 아이가 죽어가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울부짖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몹쓸 짓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런 일들을 빨리 중단시켜야겠다. 이게 뭐 누가 이기고 누가 뭐 땅을 뺏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뭐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인권이 중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군 기자는 반드시 가서 그런 어떤 참상을 알리고 그런 국제적인 여론이 그 풀뿌리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자의 기본인데 그걸 안 가네요. 우리 예전에 MBC 참 좋았던 시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라크 뭐 걸프전도 그렇고. 그렇죠. 이진숙 기자 거기 갔었죠. 그래갖고 혈혈단신으로 그 보면서 그 참상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님 그 전설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이제 한 뭐 7, 8년 전인가 그때 그 쿠웨이트에서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거기 한번 이제 그 출장을 가서 내가 아랍어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한 10년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랍어를. 그래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기자가 됐고, 그래서 영어도 원래 잘했고, 그래서 그 이제 이라크 전쟁이 결국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나 봐요. 이라크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서 다들 이제 여기 이제 바그다드가 함락이 될 거래. 그럼 거기는 이제 위험하니까 다 철수를 해야 돼. 그래서 다 철수를 하는데 카메라 기자도 이제 철수해야 된다면서 카메라 이제 이렇게 큰 거 들고 국경 쪽으로 이렇게 요르단 쪽으로 쭉 나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사라진 거야, 이진숙 기자가. 그 위성 그 송출기 휴대용 위성 송출기랑 카메라 한 대 들고 마이크 한 대 들고 돈 이렇게 해갖고 출장비 현금 하고 사라진 거예요. 혼자 여자 기자가 혼자. 진짜로요? 몰랐네요. 그래서 바그다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랍 사람들만 있는 사람. 본인 대화는 되니까. 어쨌거나 위험한데 이제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켜줄 사람들이 외신 기자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랍어도 되고 영어도 되는 그런 기자가 되게 드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잘해줬대요, 이진숙 기자한테. 그렇지만 너무너무 위험한 현장이었고 거기서 본인이 촬영을 해서 그리고 리포트를 하고 오디오를 거기서 녹음을 해서 현장을 보고 그 참상을 다 설명을 해서 계속 보내준 거예요. 매일 하나씩. 그때는 유튜브라는 게 또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로지 그때 MBC였어요. 그 정말 그 적막하고도 고독한 그 위험한 현장에서 그 한 줄기 같은 전파를 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레전더리한 종군 기자가 됐고 그 이후로도 그런 기자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 지금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가게 제가 이제 겪었던 이진숙 위원장님이 미국 연수를 가게 됐어요. 네네. 연수를 가게 됐는데 거기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그 택시 기사가 너무 많이 요금을 청구를 하더래요. 네네. 바가지 요금을 썼구나. 네. 그래갖고 평소보다 한 40~50%가 더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택시 미터기가 제대로 된 거냐, 경찰서 가보자 했더니 아니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자 경찰서 출입 그때 경찰도 출입하고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딱 가서 조사를 받자. 그리고 다 MBC 기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싹싹 빌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이 택시 미터기를 좀 조작을 했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MBC한테 좀 이제 인터뷰를 하고 기자를 부를 테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소상하게 얘기하고 반성하면은 그냥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리포트를 비행기를 다 취소하고 하루 전 뒤로 미루고 네네. 거기서 탑 뉴스를 하고 가요. 특종 하나 만드는 거예요. 특종을 하고 단독으로.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조작에 대한 택시 조작이 없어진 거네요, 많이? 그 후로 가신 다음에 제가 이어서 택시 미터기 하신 건가요? 상사 막 가갖고 이제 몰래카메라 해서 촬영을 했는데 네. 이제 하루 지나니까 모든 택시 미터기 상사들이 다 인터뷰 안 하고 이제 그런 일 없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딱 알고 보니까 이미 그때 한 인터뷰 내용을 안 한 부분만 써도 워낙 인터뷰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후속 보도는 전혀 문제 없이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바쁘면 그냥 네. 돈 내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갔었을 텐데 네. 또 그걸 끝까지 놓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MBC 뉴스를 빛냈고, 그 이후에는 택시 미터기에 봉인을 뜯고 미터기를 조작해서 택시 이제 요금을 바가지 씌우는 관행이 없어졌죠. 큰일을 하신 거예요, 민생을 위해서. 네. 그러네요. 네. 그게 사실 기자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현장을 누비는 기자 정신이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네요. 네.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바다노을님이 도어 스태핑 시절 그 슬리퍼 기자 그리고 날리면 등등 보도 행태에서 MBC에 대해 극혐에 이제 달아오고 있는데 극혐에 오고 있대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건 윤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MBC와는 어떤 다른 스탠스라고 봐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 나왔네요. 어디 있죠? 도어 스태핑 시절 슬리퍼 기자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 등등 보도 행태에서 MBC에 대해 극혐하에 오고 있다. 중요한 건 윤통과 건희 여사님에 대한 지금 MBC와는 다른 스탠스다. 지금 현재 MBC와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이제 이 좌파라고 하는 이제 민주노총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지금 언론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조직에서 간부하던 사람들이 그냥 그 노조의 이제 대표자 비슷하게 모여서 정치인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부족장처럼 거기 가서 정치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수라고 하는 분들, 국힘이나 이런 분들의 정치나 이제 인재를 발탁하는 기준은 그 옛날에 이제 장차관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재부에서 경제 관료로 이제 재경고시를 통과했다든지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와서 이제 정치에 들어오고 이제 관료가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조직에서 그 승진을 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품격 있는 지위를 거쳤다. 커리어 관리를 잘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는 이제 저희는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뭘 거쳤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트럼프 시대에서 보잖아요.
지금 새로운 변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네, 맞아요. 새로운 혁신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뭐 옛날 내가 노동 귀족이고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옛날에 그 저기 뭐 어디 기재부의 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이제 국내에 어떤 뭐 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인재들을 발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저기 총의를 모아서 정책을 세우고 그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념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백가쟁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 조중동 출신 그 보도국장 출신이 아니다. 그런 사람만 써야 된다. 혹은 뭐 판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써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을 하다 보면은 인재 풀이 너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점점 인재 풀을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그 시행착오들이 좀 일어났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그 앞으로의 어떤 비전은 네. 예. 앞으로의 좀 비전은 널리 인재를 발굴해서 쓰고 지금은 이제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도생의 세계관이 열렸다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나 외교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부드럽고도 이제 슬기롭게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하시죠. 예, 그런 어떤 슬기로운 지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지금 여기 지금 정보도시락님이 마이크도 사드려야겠네 음질이 유리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지금 이걸로 지금 다시 연결했는데 혹시 지금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잘 들리죠? 예, 들리신 것 같은데. 아까보다 좀 왜냐하면 아까 여태까지 마이크가 요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아마 제대로 픽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방금 연결했는데. 지금 잘 들린대요. 감사합니다. 남들리님, 남들리님.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3노조가 뭔가요? 그러네요. 3노조가 뭔가요? MBC 내부에는 노동조합이 원래 그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라고 이제 이게 처음 생겼고 그게 1노조고요. 2노조는 그 이제 그 시니어 노조들이 그 언론노조가 너무 젊은 사람들만 우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년을 한 5년 정도 앞둔 사람들이 모여서 공정방송 노조라는 걸 만들었고 근데 그 2노조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저희 MBC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3노조는 2013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질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2012년에 이제 170일 파업을 해요, MBC에서. 언론노조가 주동이 돼서. 그래서 그때 170일 동안 월급을 못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괴로워했고, 이제 적금도 막 깨는 사람도 있었고, 그 부동산 분양금도 이제 제때 중도금을 못 내서 그게 해지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파트를 샀다가 또 낭패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언론 노조가 이렇게 무대포로 파업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나면 그만두겠지 했는데 총선을 이제 국민의힘 쪽이 이기니까 이제 또 계속 파업을 했어요. 근데 대선하기까지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7월 말 정도에 그 2012년 7월 말 정도에 그게 이제 멈춰졌거든요. 그때 아직도 우리는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그 팀장이라든지 그 간부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마라라고 보도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야 그게 추징 지침으로 내려오고 복귀 지침으로 내려가요. 노조에서. 근데 이제 일부 이제 그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싫어하는 조합원들이 그냥 뭐 일상생활 하니까 팀장하고도 밥을 먹고
또 이제 어떤 기자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김재철 사장이 방송의 날 이제 그 행사에 나갔을 때 이제 촬영하러 나갔는데 그걸 갖고 이제 왜 너가 어떻게 김재철 사장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촬영을 하냐 하면서 난리 치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들 중에서도 몇 명은 이제 먼저 복귀를 했잖아요. 파업에 네.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그 먼저 복귀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너무 핍박을 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기자, 이제 아나운서 기자들이 모여갖고 우리 MBC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게 세 번째 만든 노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제3노조라고 했는데 저희가 언론 노조하고 이렇게 좀 대척점이 있다 보니까 언론 노조 아니고 그냥 또 다른 노조구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3노조야. 3노조. 하면 뭔가 넘버 3 같기도 하고 약간 저돌적이고 한번 우리 언론 노조 한번 들이받으면서 네? 한번 싸워볼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노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이밍한 게. 네. 또 사람들이 또 궁금한 게 또 의아스러운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일노조에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좌우를 떠나서 약간 독립적인 자체의 어떤 기관이 돼야 되지 않나 이게 노조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일노조 같은 경우는 사실 민노총 산하에 MBC 본부란 말이에요. 뭐 KBS 본부가 있고. 그러니까 민노총 입장에서 봤을 때는 MBC, KBS 이게 일종의 언론 노조 본부장이라고 하거든요. 본부장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단독이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지 않고. 사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노총이 이제 정치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 강령을 발표를 하고 민노총이기 때문에 노동조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게 정치 강령이거든요. 뭐 좋은 뜻이죠. 좋은 뜻으로 본다면. 네. 근데 이제 그게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근데 이제 노동자가 있고 자영업자가 있고 또 우리 이제 기업가들이 있고 사업주들이 또 있고 국가가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고 자유주의 경제잖아요. 노동자 주인은 아니죠. 노동자가 왜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MBC도 보면은 결국 시청자들한테 공정하고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노조 조합원을 위해서 MBC가 있는 겁니까? 사실 MBC는 시청자가 주인이죠. 좋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기업이니까 우리 어쨌거나 그렇죠. 기업을 따면 주식회사 문화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대주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결권이 있고 주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시청자들의 사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회사인데 사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시청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노조의 눈치를 본다는 언론 노조의 눈치만 보죠. 노조의 입김에 맞는 보도만 하고 시청자들은 우리가 만든 거 그냥 듣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믿어라 이런 식으로 강압을 받는 거죠.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좀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편성 규약을 만들 때도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산업 편성 규약을 이제 갖도록 해놨어요. 근데 편성 규약을 보면은 이제 편성 책임자가 있어요. 책임자가 이제 보통 편성 본부장이 하든지 아니면 사장이 하든지 하거든요. 라디오는 라디오 본부장이 하고 그리고는 편성 실무자들이 있어요. 실무 제작자, PD 기자들. 그러면은 편성 규약을 MBC의 편성 규약을 보면 민노총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게 이제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 실무자는 그 편성 담당자가 이제 뭘 한다 하더라도 질문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물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편성회의나 편집회의에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뭐 진행자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시청자의 자리가 없어. 시청자의 자리가 없고 그냥 몇 명 안 되는 편성 담당자 3명 정도죠. 나머지는 언론 노조예요. 대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민노총 언론 노조에 입김이 들어간 방송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죠. 그래서 국회 보면은 항상 편성 규약을 지켜라. 편성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넌 나쁜 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그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노총 그 담당 위원장들 불러놓고 편성 규약 왜 지키지 않았냐? 편성 규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언론 노조의 이제 그런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라. 언론 노조의 어떤 강령이라든지 언론 노조의 어떤 이념에 맞춰서 방송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편향적인 방송, 기울어진 방송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성 규약에 있어서 시청자의 그 권리를 찾는 거. 그리고 지금 국민 절반이 다르게 생각하는 절반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 이거를 법제화하고 편성 규약의 어떤 그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제3노조 응원한다고 많이 글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뭐 꾸러기 만선님, 멸공 정한동님, 뭐 이렇게 쭉 지금 옥리원 제이님. 잠깐만 제가 요거 좀 연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좀 방송을 좀 네. 전원을 좀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트북으로 하는데 지금 배터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제 방송이어가지고 경제 방송한다고 해서 잠깐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여기 댓글 하시는 지금 글을 댓글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걸 좀 이제 응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이제 한참 동안 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제 저녁 9시 정도쯤에 저희가 1000명 구독자가 돌파를 했습니다. 예, 너무 사실 좀 좋죠? 네, 그런 어떤 영광적인 어떤. 네, 그런데 사실 그거 되기까지 거의 한 1년이 넘었죠. 1000명 만들기까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또 하루 사이에 거의 600명이 지금 거의 600명? 지금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확 올랐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그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방송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 지금 계속 이제 내용 자체가 공천 개입이 문제다. 뭐 윤통이 개입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 거 아니냐, 명태균 씨랑 어떤 관계냐, 뭐 계속 의혹 제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혹이죠. 의혹 제기만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 7, 8년 동안 탄압을 받으면서 쭉 이제 MBC 뉴스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방송을 했지만 울산시장의 공천 개입 그런 과정에 대해서 MBC 뉴스 완전히 눈을 감고 아무런 보도를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지금 들여다보니까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사를 청와대에서 의뢰를 해서 그래서 상대방 후보를 완전 죽이고 뭐 수사 받는 사람처럼 막 해갖고 표 다 떨어지게 하고 사실은 다 누명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독재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거의 보도를 안 했었죠. 네, 독재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 후보가 뭐 야당 후보 이제 없는 누명 쥐어갖고 선거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거는 그렇죠. 후진국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축소 보도도 저는 불공정 보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때도 당시에는 MBC가 보도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지금 명태균 이 사건이 게이트도 그렇죠. 그건 지금 기소관에서 팩트잖아요. 근데 이게 팩트는 아무런 보도를 안 하고 의혹은 계속 보도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실 MB 아바타론 하면서 또 드루킹 또 김경수가 다 관리한 거고 또 김경수가 그러면은 혼자만 알고 위엔 보고 안 했겠습니까? 캠프에 다 보고 했겠죠. 캠프의 수장이 누굽니까? 문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너무 황당하니까 안철수 씨가 거기 토론회에 나와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는 질문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했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죠. 당연히 당신한테 하는 거지. 그걸 누구한테 합니까? 그거를.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청와대 내부의 압수수색을 불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 만들기 다 하고 불법 탈법 다 저지르고 공천 개입하고 노골적으로 이제 그때 보면은 임동우라는 사람이 원래 울산시장 후보였어요. 되게 유력했고 되게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경력이나 민주당 최고위원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인데 지금 뭐 5번이나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었던 송철호라는 사람을 대통령 친구라고 해서 뭐 무식하게 이제 공천을 주려고 하니까 경선도 안 하고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자마자 그 탈락한 후보들이 막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하면서 우리는 이제 송철호 후보는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경선도 없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무소속으로 막 탈당해서 허락도 없이 당 허락도 없이 막 나갔던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탈당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천이 됩니까? 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 그 좀 계속해서 싸우나 보다 했는데 또 그다음부터는 쑥 끌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오포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결국 오사카 영사 아니면 안 받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임동호라는 사람은. 근데 고베인가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고베 총영사를 원은 어떠냐 하면서 또 이제 그 한병도 그 정무수석이 고베 영사를 좀 제안했었고 또 이제 그때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건데 이제 당정청 회의에서 임동호 씨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미 정해졌는데 한병도 수석이 전화할 거다. 마음 돌려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지금 이게 비서실장을 비롯해 갖고 뭐 정무수석 청와대 민정수석실 다 전체가 움직이고 KDI 분석해서 발표 시기까지 조율하고 예비 타당성 공약도 막 흐지부지 만들고 그게 다 누구의 지시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 친구 한 명이죠. 대통령 친구니까. 대통령 친구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좀 황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거를 보도를 안 했고요. 저희가 또 눈을 다 질끈 감았고 또 그거를 저희는 좌천이 돼서 마이크를 뺏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 없었고 저희는 어떤 자료 정리나 하라면서 어디다 처박아 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곡된 정보만 계속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김여정 온다고 박수치고 있고 김정은이 아무리 로켓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우리 위원장님 하면서 드디어 남북 화해 시대가 열렸다면서 박수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공천 개입.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예를 들면 김정은이 막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김정을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쏘게 만들었냐. 여당을 공격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계시는 분 중에서 지금 문다혜는 왜 구속 수사하지 않을까요? 그 어떤 분은 또 이영풍 기자님과 한번 연대하는 건 어떨까? 방송을 한번 합방하는 건 어떨까? 네, 한번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님은 여러 번 저희 집회할 때도 오셔서 도와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대 집회도 많이 했었고 방송법 계약 저지를 위해서 국회 앞에서도 같이 이제 기자회견도 많이 했었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해왔던 그 기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억울하게 복직이 좀 안 돼갖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격도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상로 기자님이 예전에 우리 MBC 그 카메라 기자. 카메라 기자고, 기자님이 안 그래도 MBC 걱정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이순임 위원장님이 이제 공정방송 노조 위원장이었는데 저희 그 삼노조 탄압을 받을 때 용기 있게 계속 글을 써주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그때 계속 써갖고 이제 우리 전재호 특파원이 이제 그 조기 소환 당해갖고 와서 병가로 이제 진단서 냈는데 병원까지 찾아가서 막 수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잡아서 이제 해고시키겠다고. 그 사람 맨헌트가 그때 진짜 맨헌트가 일어났거든요. 저희 삼노조 기자들을 이제 사냥해서 한 명씩 해고시키겠다. 그래서 그 맨헌트가 이제 인간 사냥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사냥을 했었던 시기가 다시 생각납니다. 그때 이제 상당히 이제 용감하게 우리 이순임 위원장님이 이제 보도를 했었고, 그때 이상로 우리 선배님이 같이 좀 도와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방송 노조에서. 이 노조, 3노조는 같이 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경제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 얘기라고 사실 이게 갑자기 불려왔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방담이 경제 방담이 아니고요. 그냥 반국가단체 수계를 국무위원장으로 강제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로 처단해야 되는데 이념은 아무 생각이 없다. 또 이렇게 또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하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좀 그 심리가 열렸는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합니까?
법사위원장이 나왔는데, 예. 그 정청래 위원장한테 왜 그 지금 방통위도 추천을 3명을 안 합니까? 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데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뭐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뭐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추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정부 기관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방통위가 필요 없는 기관입니까? 헌법재판관이 필요 없는 기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를 구성한다는 건 아주 신성한 의무고 이거는 우리 그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저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구성을 안 한다? 그거는 제가 보면 위헌정당 같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 지금 거의 입법 독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은 다 정부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구성을 위해서 국회는 최소한의 이제 의무를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렇게 방기하고 자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멈췄다가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업무 방해, 그 공무집행 방해, 그 헌법을 이제 구성하는 일을 방해하는 헌법기관을. 상당히 좀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빨리 이제 정보기관이 만들어지고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면은 나중에 철퇴를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해갖고 망가뜨리면 야 이거는 다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본인들이 구성을 안 해줘놓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이제 경제로 달러 달러 올라가겠죠. 당분간은 지금 1,400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좀 올라갈 것 같고 당분간은 또 트럼프가 또 이제 집권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달러를 거기는 이제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일시적으로 또 이제 달러의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환율이 좀 조정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또 그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또 이제 금리를 또 이제 오르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일단 우리가 대처할 상황은 어떤가요? 또 경제 전문 기자님으로서 출신으로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보니까 이게 쿠르스크라고 하잖아요. 거긴 빼앗긴 그 러시아 땅. 그거 찾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싸우는 그 양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장갑차에다가 군인들을 싣고 쭉 앞으로 가서 참호들은 있는데도 딱 내려놔요. 그러면은 참호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러시아 병사랑 북한군 병사들 막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사람 죽고 몇 명은 참호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소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배가 죽든 뭐 5배가 죽든 사람들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참호나 진지를 한 라인을 다 이제 장악을 하고 그래서 또 전진하고 해서 진짜 밑 그라인더처럼 전진해 나가는 건데 그거에 이제 5만 명을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점령을 하면 결국은 이제 협상이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이 싸움은 백마고지 전투처럼 사람을 밀어 넣어서 죽든지 말든지 여기를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진짜 취임하는 그때는 그 휴전이 될 거다. 우크라이나는 휴전이 되는데 휴전하는 조건으로 러시아는 지금 뭐 20년 동안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비무장지대 설치하고 그리고 대신 계속 그 무기는 공급하고 이런 어떤 조건들이잖아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20년 뒤에는 그럼 나토를 가입해? 그럼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대러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제 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더 팔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이냐.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면 계속 글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많이 쉼 없이 올랐는데 네.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하나의 어떤 흐름이 형성될까 저는 그게 두려워요. 계속 당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국가들도 다 외교적인 동맹을 맺어갖고 이제 또 다른 세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앞으로 그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에 당한 것처럼 과연 또 이번에 이제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뭐 일본이 계속 내주면서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변화를 모색할까? 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변하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궁에 봤으니까 변화를 모색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 잠깐 하기로 했는데 네, 몇 분 했죠?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예, 사실 10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자주 이렇게 방담을 해서 또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 만나고 또 웃으면서 또 방송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MBC 내부에 이제 돌아가는 얘기들도 하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콘텐츠 산업 얘기도 좀 하면 좋잖아요. 또 이제 또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사실 저희는 중요한 거는 우리 대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와서 이렇게 말씀 그대로 그냥 방담하는 그냥 이런 코너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전 몰랐는데 이렇게 좀 맞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슈퍼챗하고 다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아직 이거 시작한 지가 일천해서 구독자 수도 좀 부족하고 또 이제 그 방송 시간 자체도 이제 누적이 안 돼서 이제 지금 저희 노조의 성금을 이제 슈퍼챗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좌를 연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회 되면 노조 기자랑 연결을 시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다노을님께서 슈퍼챗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래서 저희가 투쟁 자금을 모아서 저희가 해고되더라도 끝까지 투쟁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비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정상화될 수 있는 그날까지 싸울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